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0분간의 판결문 낭독으로 국가 최고 권력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탱크 대신 법의 힘이 총성 대신 헌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충격적인 순간.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한국의 헌법적 혁명.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그 순간을 목격한 천안문 망명자의 아들이 광장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피를 흘리며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진정한 승리를 이웃나라에서 발견한 충격적 증언.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중국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문 일본, 그리고 완전한 헌정 질서를 이룬 한국의 결정적 차이점.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우체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불이야. 도망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군인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누군가 세게 흔들었습니다. 데이빗 괜찮아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는데 눈을 깜빡이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는 동료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중국이 아닌 한국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빗 예일대학교 헌법학 교수입니다. 45년의 삶 동안 민주주의란 단어는 제게 그저 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피로 얼룩진 가족의 상처였습니다. 그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연히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맑은 3월의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예일대에서 방문학자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 잠시 와 있던 차에 같은 프로그램의 동료 소피아와 함께 서울 구경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의 악몽이 저를 덮쳤습니다. 데이빗 저기 뭐가 있나 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돌렸을 때 거대한 스크린이 광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 앞에는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이 숨죽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한 날인가 싶어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죠.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이런 역사적 순간에 우연히 마주친다는 건 믿기 힘든 기회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을 더욱 빠르게 뛰게 한 건 다른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다 탄압받은 그날의 이야기였죠.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였어요. 둘 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대가 들이닥치던 그 순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던 겁니다. 데이빗 괜찮아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이 광장이 이 순간이 너무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부모님이 피해 도망쳐야 했던 광장과 지금 제가 서 있는 광장. 그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과 아시아의 다른 역사가 자리하고 있었죠. 소피아 잠시만 여기 남아 있을게요. 저는 군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헌법적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부모님의 상처와 제 정체성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천안문의 공포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단 학생이 제게 다가와 하나를 건넸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이 작은 노란 천 조각이 제게는 너무도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리본을 가슴에 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순간 이곳에 있어야 했던 건지도 모른다. 스크린 속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판관 8명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변의 시민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질 때 제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천안문 광장의 함성 소리였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목소리들. 하지만 그 소리는 결국 탱크의 굉음과 총성에 묻혀버렸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광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환호성이 서울의 하늘을 뒤흔들었어요. 80만장일치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이건 내가 자라며 꿈꾸던 그 장면이야. 저는 헌법학을 전공하고 교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 법이 권력을 제어하는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광장에서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일부 시민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어떤 이는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하는 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노인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80대로 보였어요. 젊은이 외국인 같은데 왜 우시나요? 제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거죠. 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부모님은 천안문 사태 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더 단단히 잡아주셨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싸웠지요. 4.19 혁명, 5.18 광주 6월 항쟁. 그 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광장의 순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투쟁과 희생, 그리고 좌절과 성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죠.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같은 아시아에 있지만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함성 속에서 저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데이빗, 넌 자유롭게 살아야 해. 미국으로 이민 가던 날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시위대를 억누르거나 위협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이 역사적 순간을 지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피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요? 소피아에게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데이빗, 전 당신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인 교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게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가족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 중국에서였다면 이 스크린은 검열됐을 겁니다. 천안문 광장의 그 날처럼요. 제 말에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 가족사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광장에서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기 보이는 저 경찰들입니다. 그들이 시민을 보호하고 있어요. 탱크를 몰고 와 진압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대학생이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우리나라의 이 순간을 어떻게 보시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내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천안문의 기억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법의 지배가 권력의 지배를 이긴 순간입니다. 김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오셨으니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의 질문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서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오늘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성숙함은 놀랍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저는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천안문 사태 때 민주화를 외치다 탄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와 비슷한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기적입니다. 제 말을 듣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그제야 깨닫는 듯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청와대에서는 또 다른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오는 순간이었죠. 광장의 대형 스크린은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천천히 내려오는 봉황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겠구나.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물러나는 모습. 그것도 총성 하나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이죠. 봉황기가 완전히 내려오는 순간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경건한 침묵이었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그들은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입니다. 제 옆에 있던 김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젊은이, 민주주의는 승자가 패자를 죽이거나 없애는 게 아니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지.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타도한 게 아니라 법을 세운 것이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서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투옥되거나 망명해야 했어요. 승자와 패자의 극명한 대비였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항상 교과서적인 사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광장에서 본 것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였어요. 이건 앞으로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김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물으셨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질문이 갑작스러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보스턴에 계세요. 중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죠. 어머니께 오늘 이 광장에서 본 것을 꼭 말씀드리세요. 당신 부모님의 꿈이 이웃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셔야 할 거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밤 어머니께 전화드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요. 광장은 점점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안아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스턴은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셨죠. 웨이? 데이빗이니? 여보세요? 데이빗이니? 어머니는 여전히 중국어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30년이 넘는 미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모국어는 변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오늘 제가 본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흥분된 목소리로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까지. 말을 마치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빗,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국의 민주화를 기다리셨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국 광장에서 본 건 마치 우리 가족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억하니? 미국으로 떠나던 날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두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요. 당신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세상의 일부야 라고 하셨죠. 그래, 그 말이야. 데이빗, 내가 헌법 교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우리 가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 어머니의 말씀은 항상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법과 민주주의는 단순한 학문적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가족의 피와 눈물이 스며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다시 광장에 가볼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들과 더 이야기해 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던 도시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제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나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목격했다. 그것도 내 부모님이 떠나온 그 땅에서 불과 몇 시간 비행거리에 있는 나라에서. 타이핑을 하다 문득 옛 사진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그 사진을 꺼냈어요. 천안문 광장에서 찍은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시위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두 분 다 젊고 희망에 차 있었죠. 그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 1989년 5월 베이징.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꿈은 다른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실현되고 있구나.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 예정되어 있던 화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일대 학생들과 연결해 한국의 헌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강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화면 속 예일대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어제 저는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했지만 한국 시민들에게 그것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열정을 느꼈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으니까요. 교수님, 미국도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제임스라는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과 한국은 너무도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은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제임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에 달려있죠. 민주주의는 한번 이렇게 놓으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강의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의 한국인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천안문 사태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리 교수님, 중국과 한국이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지민이라는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지민 학생, 그건 아주 복잡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는 시민의식의 발전 과정에 있다고 봐요. 한국은 군사독재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항했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조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은 항상 가슴 아픈 일이니까요. 중국은 경제 발전을 정치적 자유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학생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 교수님,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이고 싶었어요.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 형태와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마이너스 비교 연구였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세미나실에는 약 30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오늘 저는 아시아의 세 나라 마이너스 중국, 일본, 한국의 정치적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칠판에 세 나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간략히 나열했어요. 중국은 현재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죠.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노트를 필사적으로 적고 있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벌 정치가 깊이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오랜 기간 자민당이 집권하며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되어 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러분의 나라는 독특한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군사 독재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리 교수님,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전에도 받았던 것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배경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역사적 경험, 국제관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특히 한국의 경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대신 정치적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일종의 암묵적 계약이었죠.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라는 메시지였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김태우 교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의 정치학 교수였어요.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결국 두 가지 모두를 이룩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점이에요. 세미나는 예상보다 훨씬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 경험과 견해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리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용기가 오늘날 교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학생.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지네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소피아는 다른 일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이곳에 다시 와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광장은 평소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특별한 행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 이 공간은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멀리 보이는 청와대 방향. 이 모든 것이 역사의 무대였죠.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첫날 만났던 김 선생님이셨어요. 다시 오셨군요, 젊은이.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다시 만난 것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여기서 본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소? 울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운명 같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광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초봄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김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눈빛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천안문은 실패였지만 광화문은 성공이었습니다. 제 말에 김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웃을 통해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겪었소. 4.19 혁명도 5.18 광주도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쌓여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소.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더 열정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칠 겁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푸른 하늘 아래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내 부모가 떠나야 했던 그 땅의 옆 나라에서 내가 보고 배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서 계셨어요.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광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라 제 삶과 학문의 한 부분이 될 것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정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나중에 예일대에서의 특별 강연이 되었고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천안문의 그림자, 광화문의 빛,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켜내야 하는 약속입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그 약속을 지켜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고 소통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님의 미완성된 꿈이 이웃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세계와 나눌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